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미국에서는 위기와 기회로 봅니다. 중국과 북한은 기회로 활용합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게 중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미국에는 위기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써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전횡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소득 계산을 합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곧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녁 연방정부 폐쇄와 멕시코 장벽 쌓기에 대한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돈으로 벽을 쌓는다고 발표할지가 주목됩니다. 의회를 무시한 채 그 같은 정책을 펴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왕자라고 팍스 법률 해설가가 강조합니다. 대통령의 강한 지지 기반은 대통령이 어떤 말과 정책을 펴도 지지하지만 이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 폐쇄 끝내기 안에 동의합니다. 아이시스 격퇴 전쟁에서 미국과 동맹을 했던 쿠르드족 보호를 터키 대통령에게 보장받겠다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터키 대통령이 만나주지조차 않았습니다. 독재자로 쿠르드족을 테러리스트로 보는 터키 대통령이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군을 주도하는 형편입니다. 세계은행 김용 총재의 갑작스런 사임 발표 원인을 거의 모든 전문가는 미국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과의 충돌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딸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며 월드뱅크의 지원금도 받았던 김용 총재도 기후변화와 다른 나라 지원이 우선 목표인 세계은행 총재 자리를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취임사에서 어린 나이에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전 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되고 연방정부와 반대 방향의 정책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모습이 보이는데 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난감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좋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대통령 자리를 꿈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그 충돌을 빚어낼 때 물론 충돌이 위기가 돼서 또 다른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연방정부 폐쇄는 날이 갈수록 대통령에게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뒤에서 슬쩍 웃고 무슨 취임사를 준비한다던가 이런 시사만평이 요즘 자주 보이는데 물론 이 이슈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더 크게는 뒤에 항상 특별검사의 수사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느 정도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희망을 품을 수도 있지만 보통 미국에서 대통령과 의회가 충돌을 할 때 야당 의회가요. 그런 때 뒤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하는 사람은 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백인 위주의 백인 올드 남자 위주의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백악관이 같이 접촉을 해야지 될 때는 백인 올드 남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보냈습니다. 뒷문으로 보내고 앞문으로 보내고 해서 뭔가를 끌어왔고 또 그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도 의회 폐쇄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 역할을 부통령이 했는데 이번에 부통령은 아무 역할을 하질 못하고 있어요. 본인도 물론 그 대통령의 입장에 반대되는 얘기를 워낙에 안 하는 사람인데다가 게다 대고 이럴 것 같다. 대통령이 쇼텀 그 연방정부 폐쇄안에 사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또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딱한 사정이다. 부통령도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니까 좀 무능력하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통령의 얼굴이 보여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그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많이 달랐죠. 왜 많이 달랐는가 하면은 우선은 그 시기가 지금 오늘까지도 원래 어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연장을 해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는 시기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중국을 방문했지만 항상 그가 탄 뭐 열차가 떠난 뒤라던가 이런 때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 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러 중국에 간다 하고 발표를 미리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는 하루가 아니라 사흘을 머물면서 내일까지입니다. 날짜로 이제 그쪽 날짜로 목요일이니까 내일 미국 날짜로 수요일까지 만나는데 그것도 본인의 생일, 뭐 생일에 맞춰서 간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그때에 맞춰서 갔다. 이게 다 미국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좀 클리어하게 얘기한 사람은 국무부의 그 북한 그 특별 대사를 지냈던 조셉 윤입니다. 오늘 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의 1차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는 그런 얘기도 더 이상 하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하지 않는 얘기가 많습니다. 한참 뭐가 어떻게 될 것처럼 하다가 뭐 되돌아갈 수 없고 완전하게 검증이 되고 뭐 CVID 나중에 조금 단어를 바꿨죠. 그런 것을 전혀 그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약간의 과정은 있었지만 그리고 약간의 과정밖에 없는 데는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고 해서 조셉 윤 그 북한 그 전문가가 보기에 가장 큰 걱정은 아직도 비핵화의 정의에 두 나라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너무나 그 큰 모두에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지금 또 그 백악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 만날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뭐 하노이가 되는가 어디가 되는가 하면서요. 그래서 앞으로 2개월 안에 이 같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에 대한 합의 그리고 두 나라 정상이 회담을 할 때 어떠한 것을 그 프리 어그리먼트 같은 것이 없이 만난다면은 그러면 정말 위험하다. 이게 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그렇지만 미국에도 위험하다. 조셉 윤 전 특별 Very 대사입니다. bad news for our allies, principally Japan and South Korea. But worst of all, it is very bad news for our own homeland security because these weapons are legitimate threats to homeland security. 미국 국토안보부의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핵무기에 대해서 아무런 선결 조건이나 합의 없이 또 얼렁뚱땅 이 싱가포르 회담처럼 이게 된다면 미국의 위협이 되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CNN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것이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아무튼 그 의미 여러분들 아시죠? 하도 그 중복 그 복합적인 그것을 많이 그 의미를 써서요. 그러니까 간곡하게 우리도 정말 핵 협상을 하고는 싶은데 미국도 뭔가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과정이 그럼 중국이라는 얘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중국과 북한이 아직 가깝다는 그 증거를 이번에 다시 만남으로써 보여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나 빅브라더 있거든. 조셉 윤 전 특별. Which is, I have a big brother there, and he's gonna cover me, and also this happens to work out quite well for Xi Jinping, who has his own problems with the trade war, arguments over Taiwan. So for both of them, it is really their audience is Washington to show Trump that increasingly that China is the player, and for Kim
to show Trump that he has this China card. 차이나 카드라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나 빅브라더가 있으니까 나중에 당신과 협상이 잘 안 돼도 나의 빅브라더 시진핑이 커버할 것이다. 시진핑으로서는 무역 문제 플러스 뭐 대만, 뭐 사우스, 뭐 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남중국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북한 카드를 갖고 있거든. 북한으로선 중국 카드를 갖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또 중국의 역할은 과거에도 컸고 앞으로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단히 중국으로서는 뭔가를 연결을 시키잖아요. 하나의 연결을 쭉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내용으로도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쓸 수 있다. 북한 카드를. In Beijing, everything is related to everything else. Yeah. And for us to say that, we're going to keep on separate lanes on these two items, well, it doesn't quite work out Yeah. that way with the Chinese. Joseph. 네, 조셉 윤 전 국무부의 특별대사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에 못지않게 북한 문제를 조셉 윤 대사보다도 훨씬 오래 다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아나 파이필드 특파원이 뭐 중국의 특파원 등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쓴 기사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이 미국과의 협상이 뭐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다른 옵션이 있다. 서로 양측이 굉장히 진정성을 의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설령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북한은 중국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길이라는 것을 북한도 이제 와서 핵실험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본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AP통신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한국, 러시아가 다 협조를 해서 북한에요. 결국은 미국을 말하자면 왕따시키는 모든 게 잘못된 건 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탓이야. 이렇게 돌릴 수도 있다는 경고로 봤는데 워싱턴 포스트나 지금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USA 투데이도 그렇고 신년사를 발표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한국도 아니고요. 중국 하나를 가장 중요한 북한이 옵션으로 두는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경제 성장이 슬로우해서 1990년 이후에 올해가 최저인 6% 정도로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뭐 꼭 무역 전쟁 때문만은 아니지만 무역 전쟁도 그 경제를 슬로우하는 것의 한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북한과 더 가까워지고 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에는 가깝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진다면 이 무역 분쟁 전쟁도 미국에 유리하도록 중국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은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미국과 중국이 아주 크게 무역 분쟁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버태기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북한 이슈가 여기에 꽉 걸려버리기 때문에 북한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버리고 싶어하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들 서로 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 리더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상대를 하려면 중국 같은 나라의 도움도 필요하니까 갔다. 중국은 언제나 미국과 딜을 했었잖아요. 뭐 핑퐁 외교 이후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또 이렇게 본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의 변화의 시작의 길이다. 중국도 북한이 어느 정도 개방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중국은 개방을 해서 이만큼 미국과 넘버 1, 2를 경쟁할 정도의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북한은 또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개방을 했을 경우에 국민들의 산만함 또 정권에 대한 반발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중국은 계속 설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도 계속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79년도에 덩샤오핑 시대에 개방을 해서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이 정도로 됐다. 40년 만에 아주 대단한 변화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북한도 어느 정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북한을 잘 구슬러서 중국 옆에 두면은 중국은 아시아에서 힘을 키우는 것이니까 좋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USA 투데이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생일을 크게 뭐 기념하지는 않았지만요. 할아버지나 아버지 시대에는 생일이 국경일이고 그때 그 쌀밥에 그 미역국도 주고 뭐 이런 것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대신에 이제 2014년도에 그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에 갔었을 때 Happy Birthday to you 이런 게 이제 공개적으로 한 것에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아무튼 어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양쪽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 뉴욕 타임스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는 조금 양보를 해라. 미국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의미 있는 양보는 북한이 하지 않았다고 아주 그 진지한 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뭐 파괴하고 파기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는 뭔가 좀 그 확실한 걸 보여줘라. 북한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봐라. 우리가 아직 이렇게 영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무역 딜도 조금 잘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그 여러 가지로 당근을 줬는데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버태기를 하면은 딸에 그 상표권을 준다던가 그것도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뭐 10개 주고 8개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스틱을 내미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이제 그 북한 문제를 가져간다는 거죠.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북한 핵 문제라는 이슈가 있지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미국은 이제 그 아시아에서의 그 힘 같은 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힘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면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확 빠져나오는 게 중동도 대통령 마음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북한 문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제, 국가 경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 북한을 경제적인 이슈로 활용을 한다. 그런 것이요. 그러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에 대해서 나 이겼다. 승리를 했고 뭐 협상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하면서도 뭐 뒤로 준비는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요.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그 정도이고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게임을 하고 있다. 마음에 드는데요. 균형 게임 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면서도 최고 존엄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원하는데 다른 밑에 아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해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했었을 때 한계가 또 있는 것을 그 북한도 알게 되겠죠. 점차로 더 많이. 어쨌든 북한이 지금 미국에 보여준 것은 당신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 개발에서 only 옵션이 아니다. 당신이 거부하면 우리 뭐 중국 쪽으로 갈 수 있어.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요. 미국 바깥의 언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워싱턴과 서울 말고도 AP통신은 서울까지 포함해서고 이 가디언은 서울 말고도 우리는 옵션이 있어. 중국이 더 큰 옵션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니까 프라임 타임이에요. 대통령이 프라임 타임 시간 좀 내놔라. 내가 이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 했더니 원래 뭐 많은 그 매체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뭐 디제너러스 쇼도 있고 광고 다 예약된 게 있는데 이거 다 리펀 해줘야 되고 크레딧 줘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2014년도에 오바마가 다카를 중심으로 하는 이민 정책에 관해서 연설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그때 타임 안 줬잖아. 하다가 결국은 타임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이 안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연방교통국 그 인플로이가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그 연방정부 폐쇄가 꼭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 페이먼트의 문제다. 오늘 그 뉴욕타임스에도 제가 기사는 안 읽어봤습니다만 헤드라인에 나와 있던데요. 사진을 보니까 정부 빌딩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청소 일을 하시던 어떤 여자분이 돈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로소리도 그렇고 좀 전에 그 연방교통국의 임플로이는 모기지는 어떻게 내야지 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해가 되면서 생산력의 마이너스는 또 상당하고요. 그러나 물론 뭐 정치적인 입장으로 다 그 계산을 하고 고려를 하고 하는 건데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대통령이 오늘 저녁 6시에 이제 뭐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긴급 사태를 선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군인을 동원하고 국방비의 예산으로 멕시코에 장벽을 짓기 시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 나오니까 플로리다주에서 학교 총격 사건으로 그다음에 이제 총기를 뭐 모든 총을 다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그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골에서 사냥도 해야 되고 취미로 뭐 사격하는 것도 해야지 되고 그러나 일반인이 기본적으로는 일반인이 왜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는 자동총 반자동 총을 가져야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데이비드 하그라는 학생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텐데 이 총기 폭력 사건에 대해서 긴급 사태를 선포해야지 될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는 여러 네트워크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좀 균형이 안 맞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는 우리가 프라임타임에서 안 해줬는데 그 전에 부시 대통령의 이민 연설은 해줬었고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결국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시간을 주면 우리도 동등한 시간을 줘야지 된다 해서 아마 MBC, CBS, CNN 정도는 민주당에도 시간을 준다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그 시간을 요청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민주당 측에서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아마 오늘 그 연설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할 것이고 그 민주당이 연방 정부의 폐쇄가 있다고 그렇게 그 일방적인 그 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보니까 지미 카터 전 대통령까지도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했는데 대통령이 그 멕시코에 벽 짓는 거에 대해서 과거 대통령들도 다 나에게 말을 했다. 본인들도 그 대통령이었었을 때 정말로 멕시코와 미국과의 사이에서 장벽을 세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내가 취임하기 전에 다 했었어야지 된다. 그들도 전직 대통령들도 모두 안다. 어떤 대통령들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게 말했다. 벽을 정말 쌓았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며칠 있다가 이게 계속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얘기를 하고 나면은 여러 주변 사람들이 텔레비전 같은 데에 나와서 과거 대통령들도 다 그랬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그와 통화를 해본 적이 없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아니라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예 말하자면 대꾸도 안 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은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벽을 지지하겠어요. 오히려 그런 그 긴 국경에 벽을 쌓는 것은 이민자에 대한 그 도전이고 멜팅팟의 미국 역사에 대한 그 도전이다. 현대 사회는 그렇게 이민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혁신과 다이나믹함으로 세워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어제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세라 허카비 그 백악관 대변인도 멕시코 그 국경에서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4,000명이나 그 구류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그 팍스의 앵커 그 크리스 월러스가 그거 아니다. 내가 너랑 인터뷰하기 전에 스타디했는데 그게 어디 그거야 아니지. 공항에서 1년 동안에 이렇게 그 억류했었던 사람이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그 캣 스티븐슨이라는 영국 가수가요. Oh Very Young, Morning Has Broken 불렀던 나중에 이제 무슬림이 된 그리고 이름을 바꾼 조셉
요세프인가? 그렇게 바꿨죠? 유세프인가요? 그렇게 바꿨던 그 사람이 미국에 오려고 할 때도 테러리스트 명단에 들어갔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름이 비슷하거나 해서 명단에 들어갔다가 뭐 잠깐 이렇게 몇 시간 지체하고 이런 사람까지를 다 포함해서 4,000명인데 그것도 공항 쪽에서 많이요. 그것도 물론 국경에도 있었어요. 그 지난 10월 1일부터 3월 31일 2018년까지 6개월 동안에 6명이 의심을 받아서 잠시 구류됐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6개월 동안에 3,994명이 구류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할 것이다. 어제는 이제는 대통령이 콘크리트 장벽은 포기했고요. 저쪽에서도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강으로 스틸로 한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미국 철강 산업이 너무 활성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주 그 지독히 그 미국 언론이 정신 이상자들이다. 완전히 그 진실을 포기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그 잘못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페이크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다시 어제 뭐 시리즈로 막 트윗을 하는데 사람들의 애님이다. 언론은 사람들의 적이고 야당이다. 민주당이다. 미국 언론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언론이 대통령이 또 중요한 비상사태 같은 것을 선포할 수도 있으니까 국민의 적이다. 페이크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도 대통령의 그 프라임타임 그 연설에 대해서 프라임타임의 시간을 아무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결국은 그 프라임타임의 일부 매체에서는 시간을 줬고 그리고 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월 28일 정도가 되면은 세금 보고가 시작이 되는데 IRS도 뭐 재무부, IRS 다 지금 문을 닫은 부처거든요. 그런데도 세금 보고는 하고 리펀도 준다. 돈도 리펀 해준다는 거예요. 세금 돌려받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돈을 쓰면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대통령은 괜찮다. 이게 이제 유권자들 표를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은 한 30% 정도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벽을 쌓기 위해서 이제 연방정부 폐쇄하는 것에 지지를 하고 70%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The Hill과 해리스 엑스폴 공동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러면 30%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단단한 지지층이다. 이 정도로 보면은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몇몇 공화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공화당 지도부도요. 민주당이 지금 하나 안을 낸 게 있거든요. 9개 정부 부처의 문을 닫았는데 좀 급한 데부터 열도록 하는 그런 안을 내서 뭐 오늘경에 투표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공화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래 사적으로 다 당신들 뜻대로 투표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민주당에도 투표해라. 그래도 이게 한 55명이 민주당에 조인을 해야지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는 것은 290표거든요. 290표가 되면은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든요. 열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55명이나 조인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대통령에게도 보여줘라 하는 게 이제 공화당 지도부의 뜻이겠죠. 한 뭐 10명 내지 15명 내지 25명은 뭐 재무부라든가 IRS라든가 이런 곳은 문을 열어야지 된다 하는 민주당 안에 아마 그 투표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예산으로 멕시코 벽을 짓겠다. 안전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고 시행을 한다면, he is not a president. He is a prince.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팍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보호해왔던, 요즘에 이제 이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앤드류 나폴리타노 씨가 한 얘기입니다. 어제 뭐 팍스 의 애널리스트니까는요.
법 해석가입니다. 마리아 바르틸로모하고도 그랬고 또 다른 앵커와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다. 이건 아마 바게이닝 그 테크닉으로 쓸 것이다. 그게 헌법에 위배가 되니까 헌법이 분명하게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대통령 마음대로 돈을 여기다 끌어쓰고 저기다 끌어쓰고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를 제껴내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그건 대통령이 아니지. He's a prince지. 그때는 라고 얘기를 합니다. He's a king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prince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세계가 또 오늘 미국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에 있을 연설을 주목을 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갑자기 그 사임한다고 발표를 해서 세계가 놀랐죠.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원래 오바마 대통령이 했고 임명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국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이 다시 추천을 해서 2016년도에도 재임이 돼서 2021년까지 3년 동안 지금 임기가 남아 있는데 2월 1일부터 이제 물러나고 그 자리에는 지금 그 CEO로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그 코드가 잘 맞는 벨기에 태생인가 그래요. 이제 그 CEO가 맡게 되는데 결국은 본인이 얘기할 때는 나도 예상하지 못하게 이 민간으로 가게 됐다. 거기서 뭐 기후변화라든가 기간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많은 미국의 뭐 블룸버그나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는 트럼프 행정부와 월드뱅크의 총재로서의 일이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세계은행도 다른 많은 그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2차 대전 끝난 뒤에 만들어져서 IMF는 이제 유럽에서 총재라고 세계은행은 미국에서 하고 처음에는 뭐 안 된다 안 돼요 하다가 지금까지는 계속 미국이 성공을 한 겁니다. 뭐 돈도 많이 미국이 지원을 하고 16%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 김용 총장이 세계은행 자체가 기후변화에 포커스를 두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경제개발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뭐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IMF처럼 뭐 융자해 주는 건데 지난해에 중국을 포함해서 640억 달러를 지원을 했거든요. 다른 융자를 해줬거든요. 이거 뭐 중국을 왜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는 이 세계은행에 지난 10년 사이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간 것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130억 달러나 그 펀딩을 그 증가해 줬거든요. 이것은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이 김용 총재가 이방카 트럼프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방카 트럼프가 뭐 여성 경제인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해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쓰라 하고 이렇게 130억 달러를 지금 그 세계은행이 중국에 뭐 너무 관대하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줬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김용 총재의 그 지난 뭐 임기 뭐 2번째이니까 여러 가지 그 성과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뭐 괜찮은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경제학자 뭐 폴 로머 이런 사람도 하이어를 했는데 나중에는 근데 결국은 물러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세계뱅크가 미국이 주도한다 해서 오히려 이 폴 로머 이런 사람들은 칠레처럼 미국과 뭐 사이가 나쁘거나 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계은행의 기준으로 뭔가를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굉장히 부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 사과도 하고 했어요. 칠레에. 그런 식으로 뭐 좋은 사람을 하이어했다는 것도 있고 뭐 기후변화에 열심히 일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포스트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서도 탈퇴를 했고 아주 후진 나라 한두 나라와 함께만 그 탈퇴한 거잖아요. 파리의 기후변화에서. 시리아인가 그렇죠? 그런데 시리아는 또 미국과 다른 이유예요. 어쨌든. 그리고 그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고 그런데 지난달에 김용 총재가 앞으로 5년 동안 2천억 달러를 뭐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못 버티는 거다. 서로 맞지 않는다 해서 민간으로 가고, 그리고 또 김용 총재가 원래 여기 가기 전에 다트머스 총재였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의사로서 뭐 HIV, 에이즈 잡고 이볼라 잡고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그 일을 했잖아요. 또 하나 이제 민간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기간 산업에 많이 연관이 되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또 본인이 30년 전에 만든 그런 그 헬스케어 그 단체로도 다시 그 돌아갑니다. 그 파트너스 인 헬스라는 그런 단체로도 다시 돌아가서 아메리카 퍼스트 주문하는 것을 미국 재무부와 이제 보통 연관을 해서 월드뱅크가 일하는데, 그것을 이제 뭐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는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에서 안 돼요 하면서도 미국 사람을 총재로 해줬는데, 2012년까지는 괜찮지만 그 크리스탈리나 조지에바 그 CEO가 현재 CEO가 총재 자리를 2월 1일부터 맡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도전이 있을 수 있다. 뭐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이 사람이 맡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튼 그런 정도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잠시 들던데요. 그 UN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반기문 그 총장 시대 때 미국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됐고, 미국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미국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지 않고 물러나는 났습니다. 물러나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세계에서 좋은 얘기 못 들어요.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능력 없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꼭 그 뭐 나를 지켜준 사람, 그리고 그 강한 그 국가 뭐 이런 것에 연연하면서 뭐 그렇게 일을 꼭 본인의 양식과 양심과 원칙에 맞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김용 총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보통 예산국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그 부처 이름은 관리, 예산, 소비자, 재정보호국장이거든요. 두 가지 일을 맡으면서도 실제로 지금 뭐 대통령이 최근에 실언한 여러 가지를 주워 담기를 주말에 많이 했는데 제대로 주워 담아지진 않았고요.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 접근을 해서 내가 총장을 하고 싶다 하는 그 요청을 했답니다. 지금 그 마이크 멜버니 비서실장 대행이요. 원래 그 총장이 여름에 물러나는데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 멜버니가 전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아주 보수적인 하원 의원 출신이거든요. 티파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접촉을 하고 접근을 하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물론 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되겠죠. 지금 2월 달에 특별검사의 조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어쨌든 김용 총재도 물러나고 이 그 비서실장 대행도 그런 것을 그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어제 굉장히 가장 그 귀여웠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시리아 문제가요.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12월 달에 아이시스가 다 소탕됐다. 미군이 아이시스에 머물도록 내가 허락을 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 미군이 시리아에 머물도록 아이시스였는데 다 소탕됐기 때문에 곧 한 달 안에 즉시 미군은 철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존 볼튼이 조건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뭐 이스라엘을 거쳐서 요르단, 터키까지 갔는데, 조건부라는 게 미국이 아이시스와 싸울 때 미국의 동맹이 돼서 몇천 명이 숨졌던, 미국을 위해서 어찌 보면 뭐 본인들도 본인들의 목적이 있지만 총알바지를 한 거죠. 미국 사람들이 숨지진 않고 3명 내지 4명만 미군은 숨졌고요. 그 사이에 그랬던 그 쿠르드족을 터키가 보호한다면, 그리고 아이시스가 또 다 잡힌다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대통령이 언론이 페이크다, 나는 처음과 다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조금 물러나기는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존 볼튼이 터키에 가서
터키 대통령을 못 만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 시리아에서 철군에 하는 것을 결정한 것은 터키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러시아하고 우리가 다 뭐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왜 돈 쓰고 거기 있느냐고 멀리까지 와서 나가라고 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그때 그 터키 대통령의 마음은 쿠르드족이 항상 터키 내부에서도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에서도 터키에는 굉장한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족을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하니까요. 그것을 잡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존 볼튼이 터키 대통령에게 이제 쿠르드족의 안전을 담보받고 우리는 철군을 하겠다 하는 거였는데, 존 볼튼을 터키 대통령이 만나주지조차 않았습니다.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났으니까 사실은 이게 존 볼튼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어떻게 좀 대통령이 예를 들어 좀 무리하게 어떤 발표라든가 정책을 하면은 수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존 볼튼조차도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나서 즉시 미군은 시리아에서 철군을 한다 하는 것을 트윗을 보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존 볼튼도 뭐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함께 회의할 때는 그런 걸 싫어한대요. 대통령과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기를 원하는데 존 볼튼과 대통령도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지 않아요? 북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이 자주 존이잖아요. 존에게 마이크라고 이름 불러서 존 볼튼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캘리포니아가 메디칼을 확장을 하고 서류 미비 청소년 지금은 19살 미만까지 헬스케어 메디칼 해주는데 26살까지 확대해서 전 주민의 메디칼 이 헬스케어 이를 갖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제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신임 주지사가 취임사에서 했고 이 대통령 행정부와 반대되는 건데 이 얘기할 때요.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 하니까 아버지가 덜렁 아들을 앓고 한 2분 정도는 그렇게 아들을 안고 연설하면서 주지사와 필름 메이커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주택, 어린이들에 관한 모든 것을 보호를 해야지 됩니다라고 연설을 해서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아이가요 가짜 젖꼭지도 입에 물고 아버지가 연설을 하는데 취임 연설을 하는데도 이렇게 아버지 옆에 있는 딱 안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